책방지기 이진숙입니다. 저희 동네 책방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굉장히 떨리고 두근두근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덕분이기도 하고요.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책방 수업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와보시기도 하고 또 소식을 올려주시기도 하는데요. 여기 광산구에 있는 경험을 공유하다 동네 책방 숨, 아늑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아주 반가울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이 순서는 작가회의에서 지원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고요. 특별히 이웃과 같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 작가님이십니다. 예, 작가님 소개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요. 소설 쓰는 남자 라고 밝혀주셨고요. 2012년에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녹이라는 단편 소설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2017년 운석 사냥꾼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또 발표하셨고요. 현재 또 열심히 신작을 마무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각자 도생 시대의 이야기들. 제목을 작가님한테 딱 받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네. 네, 사실은 이 인터넷 서핑 중이었거든요. 네.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몇 개 봤는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약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삶? 문학은 삶을 반영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걸로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근데 조금 슬프거든요. 각자 네. 도생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냥 네.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런 말인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어져도 난 모르겠다 남 신경 못 쓴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슬픈 단어인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뭐랄까요 습격이라고 할까 경고라고 할까 이게 되게 많이 사회를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혹시 조짐이 있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사회는 이제 우리가 세계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국경도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반경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놓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좁아지고 고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더 개인화되는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알아서 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약간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지만 약간 그게 현실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사회로 점점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위협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경계하게 되고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의 고립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얼른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학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고요. 네. 우선은 네. 고립된 상황에 책이 더 많이 팔렸대요. 저희 같은 이 오프라인 책방은 사람들이 안 와서 힘든데 네. 그 온라인 서점들은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고립된 상황에서 네. 사람들이 뭐랄까 어떤 소비의 형태라든가 네.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많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 그때 어떤 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는 책 판매가 저는 의외로 이제 출판사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 작가들도 국내 작가들 책을 내면 과거에는 거의 국내에서만 소비되고 말았는데 지금 해외 번역 출판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강 작가의 그 멘부커상 수상 그런 이제 소식도 있었고, 방탄소년단의 그 K-팝 열풍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이제 문학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학이 지금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건 좀 어렵겠네요. 네, 가령 국내 에이전트라든가 출판사 관계자들이 해외 출국에서 그쪽 출판사 관계자들과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아무래도 더디고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예외에서는 오히려 더 그 집안에서 방콕하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런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 매출에 영향은 도움이라기보다는 더 어려워서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각자 도생 시대의 이야기가 방금 나눈 것처럼 뭐 책 판매가 늘었다든지 뭐 전자책을 더 많이 본다든지 뭐 이런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도 물론 있는데 네. 그 이야기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좀 분리되고 고립되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좀 더 빨리 가면 90년대라고 해야 되나요? 90년대부터 소설의 이야기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재 변화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시적인 이야기라 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는 소설들이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하고 한국 사회에 닮아 있는 부분이었죠.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격동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단 큰 사건이 없이 이제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로 관심을 갖게 되고 소설도 자연스럽게 일시적인 이야기들, 자잘한 일상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장르를 국한하고 쓰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스릴러에 관심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스릴러가 그런 변화상을 되게 잘 감지하고 담아낼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스릴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 말하는 국가들일수록 발달해 있습니다. 네, 영미권이나 유럽권들, 북유럽권. 그 이유 중 하나가 스릴러는 개인의 내면을 아주 깊이 다루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반 소설도 그런 경향이 다 있는데 네. 심리 묘사가 당연히 중요하고 스릴러는 조금 더 과격한 편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네. 보통은 네. 스릴러 그러면 이제 이야기 어떤 흐름 따라가기 바쁜 걸로 네. 이제 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막 불안감, 무서움, 네.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거가 네. 굉장히 진폭이 크니까. 네. 그래서 현대인의 개인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기 아주 좋은 장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거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을 때 불안을 느끼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가 바로 앞에 있으면 공포라고 하지 그걸 불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히려 지속되는 불안은 그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불안을 요즘 담아내는 이제 스릴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범죄 스릴러가 주류였다면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바뀌어서 가정 스릴러도 있고 사회파 스릴러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가정 스릴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로 사건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표면적으로 딱 벌어지는 범죄라던가 실종이라던가 뭔가 그런 거친 사건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범인은 분명 첫 시작할 때 여기에 분명히 이중이 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범인을. 그래서 대부분 알고 보니 가까운 사람이고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인데 가정 스릴러는 그게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이제 들어온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스릴러가 이제 서스펜스라고 말하는데 서스펜스가 없으면 그게 좋은 작품이 되기 힘들거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같이 긴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의 내면의 불안이 독자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대놓고 표면적으로 무서운 존재 앞에서 그런 걸 느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현실감을 못 느껴요. 네. 아하. 가령 한국 그 느와르물 한창 나왔을 때 있죠. 영화 같은 거 족보들 지금 그런 영화 나오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잖아요. 그쵸, 맞죠.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스릴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히려 가족 중에 알고 보니 내 아들이 어떤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던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협한 것보다 내 아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아내가 사이코패스라던가 그런 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아직도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네. 그래요. 아마 이게 80년대 이런 소재가 나왔다면 그때는 오히려 그게 안 됐겠죠. 가족에 대해서 이런 내 아이가 이런다? 내 아이가 납득이 안 갔겠죠. 근데 지금은 내 아이가 뭘 하는지 사실 솔직히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볼 때 혹시 내 아이도 이럴 수 있겠네라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뉴스 몇 가지만 해도 다 그 가족 내에서 벌어진 거더라고요. 네. 그 뭐 아주 유명한 제주도에서 남편을 뭐 살해했다 하는 그 사건도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부모님은 얼마 전에 했다는 아들 이야기 있고 막 그거를 아침에 몇 개를 보면서 이거 참 그러네.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현실감 있는 소재들이네요. 차라리 요즘 시대에는 그게 가정 스릴러. 뭐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반영돼 있죠. 그러면 진짜 이게 제일 가깝고 제일 이해를 잘 할 것 같고 또는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같은 그 관계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일종의 고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축 같기도 해요. 하나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주 가까운데 내가 잘 모르면서 생기는 그 반대는 진짜 전혀 모르는 생소한 사람, 이웃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어떤 이웃, 경비원 아저씨, 뭐 앞에서 미용실 하는 원장님.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이 지금 모르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묻지마 범죄니 어쩌니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왕왕 거론됐던 말이지만 한국에서도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공포가 다 있는 거죠. 가령 여성분들이 혼자 이제 밤거리를 혼자는 못 다니죠. 한적한 시골길을 여자 혼자 간다? 무섭죠 지금. 그렇죠. 많이 무섭죠.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광주는 지금 거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아직 확진자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도 어디서 이것이 전파돼서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현실도 꼭
꼭 그런 네.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시대이구나라고 하는 게 말씀 듣고 보니까 슬퍼지네요 다시. 정말 그렇군요. 소설가 입장에서는 쓸거리가 많아지는 걸까요? 어떠세요? 약간 반대 같아요. 아, 오히려 네. 현실이 너무 앞서가니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현실이. 근데 그 현실보다 뒤처지는 소재 이런 인물들 내용이 나오면 독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별로 반응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걸 상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어렵다 해야 되나? 가령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 네. 나오기 전과 후로 소설은 많이 바뀌었다.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는 네. 소설 쓰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핸드폰이 없을 때는 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실시간 연락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 등장인물 간에 네, 또 상상할 수도 있고 그 네, 인물이 네. 이 인물을. 근데 지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바로 다 얘기해야 되니까. 톡으로 바로 확인해. 읽으면서 아니 확인하면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될까봐. 제가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인데 약간 저예산 영화 같아요. 스릴러물 하나 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네. 그 한 여자 직원이 자기 직장 내 지하 주차장에 고립된 이야기인데 그 주차장 관리하는 남자가 이 여직원을 좋아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예요, 이 남자가.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자기가 단둘이 파티를 보내자며 이 여자를 납치해놓고 안 보내주는 거죠. 네. 문 다 셔터 내려놓고. 근데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라서 이제 안 터진 데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지하철은 잘 터지는.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넓은 주차장 어딜 돌아다녀도 안 터지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셔터 밖으로 살짝 손을 내밀더니 거기서만 터져. 그러니까 거긴 그게 가능하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네.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시대에 소설가로 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시군요. 창의력을 확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자극적으로 또 쓰면은 현실감이 또 떨어지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내려면 현실이 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일단 독자분들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스토리적인 이해도 개연성 같은 구조를 보는 그 독자의 능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은 스토리를 접하고 사시잖아요. 뭐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뭐 각종 뭐 연극, 뮤지컬, 온갖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들 이분들이 쓰지만 않지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 거의 작가 수준들이시거든요. 오, 수준이 높구나. 네, 엄청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스토리에 대한 그 이해도는 어느 세대보다 높지 않나. 네. 공부 많이 하시군요. 어려운 직업이네요. 저는 진짜. 요즘 드라마들 보면 막 입을 딱 열고 보기도 해요. 네. 드라마들이 왜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 네. 이런 시대에 소설가로 사는 것. 네.